안녕하세요.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학과 한방내과 교수 김경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의학에서 내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 내상은 내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내장 장기의 허손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 내장 장기와 기혈이 상한 한의학의 병증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내상은 크게는 다음에 세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장 장기의 허손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으로 칠정이나 음식 조절을 잘 못하거나 과로하거나 박노상 등의 원인으로 생기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외상이나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내장 장기와 기혈이 상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손이랑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내부의 손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내상이란 몸 안에 생기는 병증을 총칭하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부위는 뇌를 좁게 생각하여 음식물과 피로 때문에 비위계통에 장애가 온 것만을 내상이라고 지칭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즉, 오늘날의 소화장애 증상으로 질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음식물은 생명을 기르는 원천이자 몸을 튼튼하게 하는 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이 고전인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연계에서 사람은 오곡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오곡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오곡은 땅에 알맞은 기운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그 맛은 심심하고 달며 성질은 평순하여 몸을 잘 보호해주고 배설도 잘 시켜서 오랫동안 먹어도 실증이 나지 않으므로 사람에게 매우 이로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들어간 음식물은 비위의 작용으로 온몸을 영양시켜 주는데요. 동의보감은 그러한 내경을 인용하여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면 그 전기를 비에 보내주고 비는 그 전기를 폐에 보내주며 폐는 그것을 아래로 방광에 보내어 오줌기를 통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곡식의 전기가 사방으로 퍼져서 오장과 경맥으로 들어가서 온몸을 영양하게 되고 사기, 나쁜 기운으로부터 몸을 지키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몸 안의 상태라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잘 보관되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몸 안의 상태가 원활할 때 병이 없기 때문에 동의보감에서는 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음식이 약에 앞선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웃어른이나 부모가 병에 걸리면 먼저 식사요법을 적용시켜주고 그래도 낫지 않을 때에 약으로 치료하는 것도 이러한 원칙을 중요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과 가루가 속을 상하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위의 작용에 근거하여 생명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위의 작용으로 인한 생명 활동에 장애가 생길 때에는 병이 생기게 되고 이를 총체적으로 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내상은 음식을 적당히 먹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과로할 때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음식을 적당히 먹지 않아 생긴 내상을 음식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과로로 생긴 내상을 노곤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식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먹지 못해서 생긴 것과 너무 지나치게 먹어서 생긴 것이 있습니다.
또한 노곤상, 피로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으로는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순수한 육체적 과로 때문에 생긴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 과로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생활이 가하여 나타날 수 있는 박노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상의 감별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방의 개념으로는 음식으로 올 수 있는 각종 소화기계 질환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거기에 과로나 지나친 성생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질환들을 포괄하여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소화기계 질환의 범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중독이나 콜레라, 각종 식도염, 급성, 만성 위염, 신경장애, 소화성 궤양이나 급성 또는 만성으로 오는 췌장염, 알코올성 질환뿐만 아니라 식품이나 약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유발 알레르기 질환, 염증성 장질환, 장폐색, 과민성 장증후군 등을 포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식상의 원인으로는 먼저 과식으로 인해서 음식 적재가 되거나 기아 상태로 인해서 위기 공허, 위의 기운이 비어서 생기는 소화불능 상태가 되거나 생냉한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 음주 또는 기호식품을 과식하여 생길 수도 있고, 부패하거나 변질된 음식, 독성이 있는 음식을 섭취하였을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해서도 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흉격이 답답하고 냄새나는 트림을 하며 두통이 있고 몸에 열감이 있으나 감기로 인한 몸살과 다르게 몸에 열감은 있으나 전신통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료는 실증인 경우에는 음식의 양을 줄이고 소화시키는 치료를 하거나, 허증인 경우에는 위기의 허한 기운을 보익시킬 수 있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 혈로는 중환이나 족삼리, 내관, 공손, 하완, 천추, 기해혈, 합곡, 태충, 내정, 함곡, 삼음교, 비수, 위수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 혈로는 먼저 중환혈은 윗배, 앞 정중선, 위 배꼽 중심에서 위쪽으로 사촌에 위치하며, 혈자리를 잡는 방법은 배꼽과 칼 몸통 결합을 연결하는 선에서 위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족삼리는 종아리 앞쪽면, 독비와 해계를 연결하는 선을 16촌으로 하여 독비에서 아래쪽으로 3촌에 해당되는데, 이 혈자리를 잡는 방법은 앉은 자세에서 발목에 힘을 빼거나 또는 바로 누워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독비 아래쪽 3촌, 앞 정강근 위에 치열을 하게 됩니다. 정강뼈 거친면, 종아리뼈 머리, 족삼리 혈이 정삼각형 모양을 이루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내관혈은 아래팔 앞쪽면, 긴 손바닥근 힘줄과 노 쪽에 손목 급힌근 힘줄, 이 사이에 손바닥 쪽에 손목 주름에서 위로 2촌 부위에 존재합니다. 혈자리를 잡는 방법은 주먹을 가볍게 움켜쥐고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도록 손목을 돌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약간 굽히면 긴 손바닥근 힘줄과 노쪽
손목 굽힘근 힘줄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대릉혈에서 몸쪽으로 이촌 지점에서 치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긴 손바닥 큰 힘줄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노 쪽에 손목 굽힘근 힘줄 좌쪽으로 치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혈자리인 공손혈은 발 안쪽 면에 첫째 발허리 뼈 바닥의 아래 앞쪽, 한의학에서는 접백육제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 해당하며 혈자리를 잡는 방법으로는 손가락을 태백에서부터 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첫째 발허리 뼈 바닥 먼 쪽에서 촉지되는 오목한 곳에서 치열을 하게 됩니다. 하완혈은 윗배, 앞 정중선 위쪽에 존재하는데 앞 정중선 위쪽에서 배꼽까지의 중심선에서 위쪽으로 2촌에 존재하게 됩니다. 천추혈은 윗배에 존재합니다. 배꼽의 중심에서 가쪽으로 2촌에 위치해 있으며 기해혈은 아랫배에 있는 혈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 정중선에서 위쪽으로, 배꼽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1.5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합곡혈은 손등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둘째 손허리뼈 중점에서의 노 쪽에 존재한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태충혈은 발등에 존재하는 혈자리입니다. 첫째와 둘째 발허리뼈 사이에 두 발허리뼈의 바닥 연접부에서 먼 쪽으로, 몸통 쪽으로 오목한 곳에 해당되며 여기에는 발등 동맥이 띄고 있습니다. 혈자리를 잡는 방법은 손가락을 행간에서부터 첫째와 둘째 발허리뼈 사이로 그 바닥을 향하여 몸쪽으로 쭉 밀면서 움직이게 되면 오목한 곳이 촉지가 되는데 그 자리를 치열하게 됩니다. 내정혈은 발등 쪽에서 제2번, 제3번 지골이 갈라진 사이에 오목한 곳에서 치열하게 됩니다. 함곡혈은 발등에 존재하는 혈자리입니다. 둘째와 세 번째 발허리뼈의 사이, 둘째 발허리 발가락 관절의 몸쪽 오목한 곳에서 치열하게 됩니다. 삼은교는 종아리 정강뼈 면에 존재하는 혈자리입니다. 정강뼈 안쪽 모서리 뒤쪽에 해당되며 안쪽의 복사윤기에서 음릉천까지를 13촌으로 정했을 때 안쪽 복사윤기 위의 3촌 부위에 치열합니다. 비수는 위쪽 등 부위에 존재하는 혈자리로 11번째 등뼈 가시돌기 아래의 모서리와 같은 높이에서 치열하게 됩니다. 이것은 뒤정중선에서 가쪽으로 1.5촌에 위치하며 앞에서의 같은 높이에서 치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혈자리를 잡는 방법으로는 척중과 의사 사이의 중점에서 치열하게 됩니다. 위수혈은 위쪽의 등 부위, 등의 위쪽 부위에 존재하는 혈자리입니다. 12번째 등뼈 가시돌기 아래의 모서리와 같은 높이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뒤정중선에서 가쪽으로 1.5촌에 존재하며 혈자리를 잡는 방법은 윗창과 12번째 등뼈 가시돌기 아래 모서리 사이의 중점에서 치열하게 됩니다. 음식상에 이어서 주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상의 원인은 말 그대로 음주가다로 위장이 상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구토, 한출이 나타날 수 있고 오래되면 주사비, 코끝이 빨개지는 증상이나 설사 또는 흉부 쪽으로 통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심해지면 소갈, 황달, 내치, 고창, 실명, 기침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 혈로는 중환, 족삼리, 양릉천, 담수, 공손, 삼음교, 위중혈 등을 이용합니다. 노곤상은 신체적으로 과로하거나 정신적인 과로 또는 문란한 성생활로 기를 상하여서 화가 왕성해져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미열이 지속되고 움직일 힘이 없으며 움직이기 싫어하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싫어하며 움직이면 숨차하고 미열과 함께 땀이 잘 나고 허범 불안이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치료법은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조절하고 휴식을 취하고 원기와 진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치료 혈로는 중환이나 족삼리, 관원, 기해, 신수혈, 위수혈, 비수혈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증상으로 이제 소화기계의 여러 증상들이 특히 식상과 연관되어 있는 소화기의 여러 증상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소화기계 증상으로 첫 번째 탄산토산이 있는데요. 신물을 토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위에서의 신물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것은 탄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내려가지 않고 토하는 것을 토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습열재리, 습열이라는 사적인 기운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고 시기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채식을 하도록 권유합니다. 치료 혈로는 중환, 기문, 거궐, 격수, 간수, 내정, 항곡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상으로 조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잡이라는 증상은 달리 한방에서는 조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명치 아래가 쌀쌀하면서 괴로운 증상 또는 배가 고픈 듯 하면서도 고프지 않고 배가 아픈 듯 하면서도 아프지 않고 가슴이 몹시 답답하고 괴로워서 안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증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그 원인을 흔히 담화, 식상, 관위불화, 위환, 위열이 있을 때 증상이 잘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배합할 수 있는 치료 혈로는 소담 강화시키고 건비 행습시킬 수 있는 중환이나 위수혈, 풍융혈, 족삼리, 내정, 함곡, 신문혈 등을 이용합니다. 그 밖의 증상으로 애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달리 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트림을 의미합니다. 원인은 비위가 허하거나 위에 담화가 있거나 식체로 인해서 등의 원인으로 기가 중초에 물려서 위기가 위로 치밀어서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비위 허약으로 올 때에는 트림을 띄엄띄엄하고 먹은 것을 잘 사귀지 못하고 멀건 물을 토하기도 하고
식욕이 부진해서 얼굴에 핏기가 없기도 합니다. 치료는 허증과 실증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허증은 음식과 관계없이 자주 트림하고, 실증은 음식을 먹은 후 냄새나는 트림을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분법이기 때문에 개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 혈로는 중안, 하완, 천추, 신문, 태연, 통리 등을 이용하여 치료합니다. 그 밖의 증상으로 비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명치 밑이 더부룩하거나 트적지근하고 그득한 그러한 감을 느끼는 병증을 이야기합니다. 가슴과 배에 기가 잘 통하지 못하여 막힌 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막힌 감을 느끼는 것을 비라고 표현을 하고, 그득한 감을 느끼는 것을 만이라고 하는데, 늘 같이 나타나고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비슷한 증상이기 때문에 합해서 비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외감이나 내상으로 폐, 비의 기능이 장애가 되어 폐기나 비기가 막혀 있을 때, 또는 간기가 몰려서 비에 영향을 주었을 때, 또는 신정이 부족하여 비의 기능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할 때 등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치 밑이 트적지근하고 속에 무엇이 차 있는 듯한 느낌이 위주라고 할 수 있고, 통증은 크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뒤에 창만과 다르게 배가 불러오르는 것과 같은 형태상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따라서 가슴이 그득하면서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한의학에서 결흉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배가 불러오르는, 외적으로 봤을 때도 배가 불러오르는 증상이 보일 때 창만증으로 표현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 혈료는 용천, 내간, 공손, 족삼리, 신문, 중안, 상환, 거궐, 태백, 삼음교혈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의학에서 황달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달은 혈중 빌리루빈의 증가로 인해서 피부나 또는 소변에 빌리루빈이 축적되어서 노랗게 착색되는 병적 상태를 지칭하게 됩니다. 피부의 색소 침착은 혈청 총 빌리루빈이 2.5mg 이상이 되면 안구나 안구에 특히 결막, 피부가 황색으로 변하게 되고, 현성 황달, 즉 눈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 노란 기운이 보이는 현성 황달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안구나 피부에 색소 침착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현성 황달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이러한 피부 색깔의 변화, 그 다음에 안구의 색깔의 변화가 잘 나타나는 이유는 안구 결막이 황달에 판단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빌리루빈이 엘라스틴 성분의 친화력이 있어서 침착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간접 빌리루빈의 증가는 피부 소양증이 보이지 않지만 직접 빌리루빈의 증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황달에서는 소양감, 즉 몸의 간지러움을, 전신 간지러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황달이 나타나는 원인은 간질환이나 간 이외의 질환, 기타 원인을 잡을 수 있는데, 특히 간질환 같은 경우는 약물에 의한 독성 간염이나 바이러스성 간염, 알코올성 간염, 자가면역성 간염 등의 간염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이나 기타 이유로 인한 간경변증,
또는 윌슨병, 간암, 질베르 증후군, 듀빈 존슨 증후군, 로토 증후군에 의해서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 이외의 간 주위의 장기의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연관된 질환으로는 만성 췌장염, 약물에 의한 담즙 정체 또는 우리가 경화성 담간염,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된 경화성 담간염, 세균성 담간염, 담간 폐쇄, 담간 낭종, 담간암 등의 담관과 관련된 증상들이 연관되어 있고요. 췌장암이나 담낭암, 팽대부 주위 암 등의 암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담간 내의 결석이나 담석으로 인해서 황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질환으로는 용혈성 빈혈이나 만성 납중독, 폐혈증 등이 원인이 되어 황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황달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소변의 색깔이 짙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으로 넘쳐나오는 빌리루빈이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빌리루빈으로 인해서 소변이 진한 갈색을 띠게 됩니다. 이후에는 피부에 색소 침착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눈의 흰자위, 공막, 결막이 황색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다르게 가끔 당근이나 오렌지 또는 녹황색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여서 녹즙 등의 이유로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여서 손발이 노랗게 변한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얘기하는 황달과는 다르게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인 카로틴이라고 하는 것이 피부에 침착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는 황색을 띠게 되지만 각막이나 소변색은 보통 정상으로 나타나므로 우리가 얘기하는 황달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황달이 나타나는 경우, 황달이 있는 경우에 따라 대변 색이 연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는 담즙이 배출되는 통로가 막혀서 배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담즙이 대변에 섞여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대변에 섞여 나오면서 색이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대변에 흰색 물감이나 비지 같은 물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달이 생기면 경우에 따라서 피부 가려움증을 동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빌리루빈 자체가 원인은 아니지만 담즙으로 배설되어야 할 화학 물질들이 피부의 신경 말단을 자극하여 발생한다고 추정하며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시행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황달이 호전되어야지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황달의 감별 진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황달의 원인 질환은 담즙 경로의 장애 부위에 따라 크게 간전성, 간성, 간후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원인 질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용혈성 황달이나 간세포성 황달, 폐쇄성 황달 이렇게 임상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폐색성 황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담석이나 종양 등에 의해서 담간에서 장간으로 유출되어야 할 담즙이 담간의 폐색에 의하여 방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세포성 황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간세 담간성 황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간세포의 기능 장애에 의해서 담즙의 분비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급성 간염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혈성 황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잉의 혈구 파괴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용혈성 빈혈인 경우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증세의 경중에 따라도 황달을 분류를 합니다. 카타르성 황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경도의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증세는 두통, 권태감, 맥박이 완만하고 피부 소양감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증 황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위독한 증세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발열이 나타나거나 간장 부위에 격통을 호소하거나 심한 경우 혼수 상태가 되거나 병발되는 경우가 급성 간 위축증이나 간경변, 간암 등으로 인한 경우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간실질성 황달은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자가면역성 간염, 간세포 손상형인 약인성 간 송산처럼 AST, ALT, OTPT의 상승으로 일어나는 황달을 가르칩니다. 담즙 정체성 황달은 간 속에서 담즙 배설이 장애를 받으면 발생하게 됩니다. 급성 또는 만성으로 발병하는 것이 있고 급성 발병은 약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간혹 만성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폐색성 황달에 같은 경우는 담도의 기계적인 폐색으로 동반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결석이나 종양에 의한 것이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담낭염증으로 인해서 담낭 종대가 나타나거나 그런 것들이 총담관을 압박하여서 황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석으로 인한 황달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러나 종양으로 인해 종양 폐색에 의해 나타나는 황달은 정도가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관 유두부의 종양에 의해서 황달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담낭 종양이나 담낭 종양에서 나타나는 황달은 담관으로의 침륜이나 담관 압박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황달의 치료를 병의 경과나 정기의 허실에 바탕하여 크게 두 가지의 징후 단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양황과 음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양황이라는 것은 스별로 인한 스별 황달과 급황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병의 경과가 비교적 짧고 황색이 선명하며 열증인 경우가 많고 실증인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서 청열 리습을 목표로 해서 치료합니다. 양황의 범주로는 양방으로 보면 바이러스성 급성 간염이나 재발성 간염, 만성 간염 과정 중에서도 특히 급성형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이런 양황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황에서 잘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발열, 신통, 구갈, 복부가 팽만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피부색은 비교적 밝은 노란색이며 몸에 열 또는 열감이 있고 번갈, 목마름이 나타나며 심번 흉민, 복만 협통, 혁부의 교통 등의 열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변은 딱딱해지고 소변은 색이 진하며 양이 적을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청열, 리습, 소담, 리간시켜 줄 수 있는 지양혈, 완골혈, 간수혈, 담수혈, 비수혈, 기문혈, 일월혈, 중환, 삼음교, 장문혈 등의 혈자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감을 하여서 치료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부가 팽만하고 체중 감소가 심한 경우에는 중환혈이나 족삼리혈을 더하여 쓸 수 있습니다.
오심구토가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할 때에는 내관혈과 공손혈을 더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복부가 팽만해지고 대변이 딱딱해서 변비가 심한 경우에는 대장수, 천추혈 등을 추가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양혈과 완골혈은 황달 치료의 요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황에서도 배합하는 치료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수, 기문, 담수, 일월, 비수, 장문 등의 배수혈을 조합함으로써 소간리담, 건비, 화습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삼음교는 이뇨 삼습 작용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지구혈과 행간혈은 간의 기운을 통하게 하여서 치료를 하며 대추혈은 청열시키는 기능을 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양릉천혈도 청열 리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태충혈과 양릉천혈의 조합은 간담경의 화를 제거하여 화위소적, 화습 청열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황은 황달을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했는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는 점차 허증화, 허약해지고 색택이 변하며 어두운 색을 띠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음황들은 특히 강경변에서의 황달이나 담즙성 강경변, 암 등의 물리적인 원인으로 인한 담도폐색, 담즙 정체성 간염 등의 일부에서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황의 증상으로는 몸이 무겁고 건태로우며 이거는 우리가 습의 증상이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신중 건태의 증상이 나타나고 수면 시간이 증가하며 양황에서 볼 수 있었던 구갈이나 신열, 열과 관련된 증상들은 드물게 나타납니다. 피부색이 어두운 황색을 띠게 되며 추위를 많이 타고 음식량이 줄어들고 피곤해하고 대변은 묽어질 수 있습니다. 복부 팽만감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음황의 치료 혈로는 건비, 화습, 입간, 리기 시킬 수 있는 혈자리를 배합해서 치료를 합니다. 지양혈, 완골혈, 간수, 담수, 비수, 기문, 일월, 중안, 삼교, 장문혈 등의 혈자리를 쓰게 됩니다. 지양혈과 완골혈은 태왕의 요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수, 기문, 담수, 일월, 비수, 장문 등은 소간 리담시키고 건비 화습시키는 기본 처방입니다. 여기에 삼음교, 음릉천으로 리뇨 삼습시켜주고 족삼리혈과 기해혈, 비수혈로서 건비 익기시키는 혈자리를 더하여 치료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의학에서 복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통은 짧은 시간에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급성 질환에서뿐만 아니라 기능장애에 의한 만성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서 볼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에 진단과 치료가 되어야 하는 질환을 먼저, 급성 질환을 먼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통은 주로 복강 내에 있는 위나 소장, 대장, 간이나 담낭, 췌장과 같은 소화기관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간혹 심장이나 폐, 콩팥이나 자궁이나 난소 등의 복강에 위치한 기관에서 유발되기도 합니다. 복통이 주 증상일 때는 병력이나 신체 검진, 일반 검사 등에 의해서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복통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복통이 복부 질환뿐만 아니라 복부 이외의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전신 질환이나 신경계 질환에 의해서도 복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부 내의 원인으로는 복막의 염증과 관련된 세균 감염이나 장관의 천공으로 인해서 또는 골반의 염증으로 인해서 복막에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화학적 자극, 즉 궤양의 천공이나 췌장염 등으로 인해서 자극이 되는 경우나 아니면 장관의 폐쇄와 연관되어서 소장 혹은 대장의 폐쇄, 담도 폐쇄, 요관 폐쇄 등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의 이상과 연관된 질환으로는 혈전이나 혈관 파열, 겸상적혈구성 빈혈에서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벽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복벽의 근육이 손상이 되거나 장관막에 비틀림이 있는 경우 통증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장관벽이 팽창이 되었을 때, 즉 간이나 신장에 피막이 팽창된 경우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염증이 있는 경우, 충수염이나 장티푸스, 막창자염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부 이외의 원인으로는 흉부와 연관돼서 급선 심근경색이나 심근염에서도 통증을 나타낼 수가 있고, 심내막염, 심외막염 등의 심장 관련 또는 폐렴이나 폐색전증, 기흉, 농흉 등 식도질환 등의 폐호흡기 쪽 질환과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생식기 질환으로는 고환 꼬임에 의해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전신 질환으로는 심부전, 매우 심한 고지혈증이 있을 때도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급성 부신 기능 부전, 포르피린증으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계 질환으로는 대표적으로 대상포진, 척추나 말초신경에 종양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퇴행성 척추관절염, 우리가 쉽게 말하는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복통으로 유사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기타의 정신질환이 있거나 근육타박상이나 열사병, 납중독에 의해서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통의 진단은 복통의 주 증상일 때는 통증이 시작한 시점이나 위치, 통증의 양상, 지속 시간 등의 통증 자체의 특성도 잘 알아봐야 되겠고, 신체 검사나 혈액 검사, 방사선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하여 복통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인 질환을 살펴볼 때 통증의 특성에 따라서 원인 질환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면, 복통이 갑자기 생겼을 때는 원인 또한 갑자기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대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나 담관이 갑자기 막힌 경우의 통증은 복통이 갑자기 생기게 되고, 그 원인을 이런 것과 연관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통증의 위치에 따라서도 질병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통증의 경우에는 질병이 발생한 장기 부근에서 발생하게 되겠죠. 명치 부근의 통증은 주로 위나 십이지장, 췌장의 질환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복부 통증으로는 담낭이나 십이지장, 췌장 혹은 우측 대장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복부, 배꼽 근처의 통증은 주로 소장, 대동맥 혹은 췌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충수염은 충수가 위치해 있는 복부 우측 하방에서 통증이 나타날 것이고, 개실염은 개실이 주로 발생하는 복부 우측 또는 좌측 하방에 복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담낭에 의한 통증은 복부의 우측 상부에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도 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장관이 폐쇄가 되어서 생기는 통증은 장의 수축에 의해서
수축에 따라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련성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석에 의해서 담도가 막혀서 생기는 통증은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속되는 시간은 대개 30분에서 몇 시간까지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급성 췌장염에서의 통증은 복부의 상부 혹은 등 쪽으로 심하게 지속되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성 충수염은 초기에는 배꼽 근처에서 통증으로 시작되다가 염증이 지속됨에 따라서 복부의 우측 하방으로 통증의 위치가 바뀔 수 있겠습니다. 통증의 지속 시간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경우 통증이 몇 달 혹은 몇 년에 거쳐 심해졌다 좋아졌다 심해졌다 좋아졌다 하는 양상을 반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담도에서 발생한 통증은 일반적으로 서너 시간 동안 그 이상은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췌장염에 의한 통증은 흔히 하루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통증은 주기성을 보이게 됩니다. 기능성 질환에 의한 통증 역시 주기성을 보일 수 있겠지만 위산에 의한 통증과는 달리 만성 경과를 보이면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우리가 질환을 감별해낼 수가 있는데요. 충수염이나 개실염, 담낭염이나 췌장염과 같은 염증에 의한 통증은 전형적으로 복부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행동, 예를 들어 코를 푸거나 기침 같은 행동에 의해 악화가 됩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변비에 의한 통증은 변을 봄으로써 좋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부에 위장관이 막혀서 발생한 통증은 구토에 의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통증에 의해서 잠이 깨는 경우는 그 원인이 기능성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반되는 증상이나 증후로도 병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열이 있으면 염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설사나 혈변이 나오는 것은 장 질환에 의한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복통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치료 혈액, 복통의 양상이나 환자의 체질에 따라 원인을 추정하고 변증에 맞게 적절한 혈자리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혈자리로는 복통에 쓰이는 기본적인 혈자리는 내관, 지구, 조해, 거궐, 족삼리, 천추, 대장수, 상거허, 음곡, 음능천, 부류, 태계, 골륜, 행간, 태백, 중안, 기해, 격수, 비수, 신수, 합곡, 삼음교 등을 배합해서 이용합니다. 변증별로 치료를 보면 첫 번째 한복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복통의 원인은 한사가 비위에 침범하여 발생한다고 봅니다. 증상은 돌연히 통증이 발하여 은은하게 아픈 것이 지속되고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통의 기능성 통증이 이쪽 범위에서 많이 지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복통의 치료혈은 신걸에 뜸을 뜨거나 기본방에 중안혈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복통은 열복통의 원인을 열기가 소장에 침입하여 적열이 생겨나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열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한복통에서는 은은한 통증이 꾸준히 지속된다고 하였다고 하면 열복통의 경우는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하고 통증 부위에 열감이 있으며 손을 대면 더욱더 아파하고 변비가 있으며
차가운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치료혈은 기본방에 함곡, 곡천혈을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혈복통의 원인은 말 그대로 어혈인데요. 이 어혈이 생기는 원인을 타박 손상이나 월경불손, 산후오로 등으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혈의 기본적인 특징이기도 한데요. 증상이 통처가 고정되어 있고 하복부의 통증이 흔하며 소변은 정상으로 보지만 대변이 흑색변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점액질의 흑색변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치료혈은 간수, 격수, 행간, 혈액, 삼음교, 사만의 어혈을 치료하는 약물을 배합하여 이용합니다. 식적으로 인해서 복통이 생기는 경우, 식적 복통은 말 그대로 과식이나 체한 증상으로, 즉 음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좌상복부에 통증이 심하며 일시적으로 대변을 시원하게 보고 난 이후에 경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료혈은 공손, 내정, 대장수, 족삼리, 상환, 중환, 천추혈, 위수혈 등을 이용합니다. 담음복통은 한방에서 대표적인 사기의 일종이라고 보는데요. 습담이 기의 순환을 저체시켜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에서 소리가 나며 소변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혈은 거궐, 풍룡, 상환을 이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실에 따라 복통의 부위에 따라 또는 통증의 발현 양상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변증들이 꼭 나열한 증상뿐만 아니라 환자의 평상시의 체질이나 발현 양상 등을 잘 파악하셔서 치료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의학에서 구토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토란 말 그대로 위의 내용물이 식도와 구강을 거쳐서 입 밖으로 갑자기 힘차게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구토는 뇌의 한 부분인 연수가 자극을 받았을 때나 다른 장기에 이상이 있을 때 위의 내용물이 반사적으로 입 밖으로 나오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몸 안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증상으로는 한의학에서 얘기할 때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으악하는 소리와 함께 오물이 입 밖으로 쏟아지는 경우, 또는 소리 없이 오물만 밖으로 쏟는 경우, 또는 오물은 나오지 않으면서 끄 하는 소리만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의학의 원서인 동의보감에서는 이 셋을 구별하여서 소리와 이물질이 같이 나오는 것을 구, 소리 없이 이물질만 내는 것을 토, 소리만 나는 것을 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토를 한의학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구별하여 사용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구토가 일어나는 과정은 우선 위에 유문이 수축해서 장과 연결된 통로를 막고 위에 분문은 열리게 됩니다. 이때 횡격막과 복벽근이 강하게 수축하고 위의 내용물을 입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때 기관과 코로 이어지는 통로는 막히게 되고 이렇게 토한 내용물로는 음식물일 수도 있고 위액일 수 있는데 그렇게가 대부분이고 때로는 혈액이나 담즙이 섞일 때도 있습니다. 구토를 하기 전에 보통은 구역이라는 불쾌감이 생기며
동시에 호흡과 맥박에 이상이 느껴지고 침 분비가 증가하며 식은땀이 나는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구토는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날 수도 있고 과음을 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도 나타나고 임신을 한 뒤에 입덧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시도시스 등의 대사 이상이 있는 경우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을 때, 차나 배를 타고 멀미를 할 때, 고산병이 있을 때, 또는 목에 손을 넣어서 일부러 토하는 등의 행위로 인두에 기계적인 자극을 줬을 때도 생깁니다. 구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도 있습니다. 급성 위염이나 위암, 위궤양 같은 위의 질환을 들 수 있는데, 위암과 위궤양이 있는 경우는 토한 내용물에서 음식물과 함께 찌꺼기, 커피 찌꺼기 같은 것이 섞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출혈로 인해서 위 밖으로 나온 혈액이 위 속에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형태가 변화된 것입니다. 또 다른 질환으로는 급성 장염이나 급성 장폐색, 장관막 혈전증 등의 장질환이 있을 때도 구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성 맹장염의 초기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담석증, 급성 췌장염, 급성 간염 또는 요관결석이나 요독증 등의 신장의 문제에서도 구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뇌와 연관되어서 뇌종양이나 뇌출혈 등의 뇌의 질환이 있을 때는 구토와 함께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뇌종양의 경우는 구토 전에 구역감 없이 분출성 구토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방에서 얘기하는 노지화, 즉 오심은 구토에 앞서 일어나는 속이 메스꺼워 토하려고 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연수의 구토 중추에서 직접 또는 반사적으로 가벼운 자극이 가해져서 나타납니다. 대개는 소화가 안 되는 음식물을 먹거나 위염이나 위하수, 위궤양 등 위의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기도 하고, 뇌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도 있고, 감기나 담석증, 췌장염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음하거나 급성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도 구역질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엔 보통 위의 기능 저하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신경자극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경질적이고 결백한 사람은 더러운 것을 보거나 상상하기만 해도 구역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뇌압의 상승으로 인한 것은 구역질을 오래 하지 않고 분출성, 사출성의 토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암처럼 육류, 식사에 대한 암 환자들이 대표적인데요. 육류, 식사에 대한 병적인 혐오가 있어서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의 입덧은 아침 공복 시에 구역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원인을 제거하면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원인을 제거하면 낫지만, 차나 배로 인한 멀미 같은 경우는 암시호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합니다. 그 밖에 구토약, 하제, 위세정 등의 구토에 준한 요법을 증상에 따라서 취할 수 있습니다. 구토에 대한 치료를 보면, 다시 말하자면 구토는 뇌관에 의해 조절되며 흉복부나 장 근육과 인두의 수축으로 인해 상부 위장관의 내용물이 분출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토를 유발하는 복강내 질환으로는 위염이나 당남염, 췌장염, 충수염, 간염 등의 염증성 질환이나 유문, 소장, 대장, 폐색의 폐쇄성 질환, 위 및 대장 마비, 기능성 소화불량 등의 장 운동 장애에 의한 질병 등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잘 감별하여 치료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구토는 원인에 따라 한의학적 변증을 7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7가지 원인을 위한, 위열, 위허, 외감, 습담, 식적, 목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환자가 나타나는 증상만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의 습관이나 체질, 질환의 양상, 병의 신구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음 내용들은 판단 기준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변증으로 위한 구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한 구토의 증상은 위가 냉해지기 때문에 얼굴색이 창백하여 푸르고 손발이 차고 음식을 먹은 후에 오래 있다가 토한다고 합니다.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한기가 하초를 범하여 나타난다고 합니다. 치료혈은 온중산한시킬 수 있는 중안, 족삼리, 위수, 비수, 내관, 기해혈을 위주로 처방을 합니다. 다음의 변증으로 위열로 인한 구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위열 구토의 증상은 식물에 냄새나는 토사물을 토하며 차가운 것을 좋아하고 뜨거운 것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번갈, 목마름이 있어서 물을 자주 마시려고 하고 먹은 후에는 바로 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색이 진하고 양은 적고 대변은 딱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열은 청열 강력을 목적으로 중안이나 위수, 해계, 내간, 내정, 금진옥액의 사혈, 상양, 관충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허로 인해서 나타나는 구토의 증상은 음식물을 먹으면 자주 토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피로나 권태감이 심하며 손발이 청냉하고 침을 자주 뱉습니다. 대변은 묽은 경우가 많고 치료혈은 온운 비양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중환, 장문, 비수, 내간, 관원혈을 이용합니다. 외감으로 인해서 구토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외감 구토는 즉 감기 등으로 인해서 비위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토의 감기 증상인 오한, 전신통, 두통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열은 위수, 삼초수, 내정, 외간을 배합하여 치료합니다. 습담으로 인해 구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습담은 한의학에서 병리적 산물로 표현하는 습담, 담음을 얘기한다고 했었습니다. 오심이 잘 나타나고 어지러울 수 있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묽은 침을 잘 뱉습니다. 치료열은 행수 화담시켜 줄 수 있는 중안, 풍융, 족삼리, 전중, 기해열을 처방합니다. 식적 구토로는 말 그대로 식적, 음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음식상이나 식체로 나타날 수 있는 구토입니다. 가슴과 상복부에서 그득한 느낌이 지속되고 냄새나는 트림을 하며 대변은 딱딱합니다. 치료열은 건비 소적을 목표로 족삼리, 공손, 비수, 위수, 내간, 천추, 상환, 중환을 처방합니다. 목역 구토는 다른 말로 간기범위라고 하는데 간의 기능 실조로 인해서 위가 상하여 나타나는 구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간의 기능 실조는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수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상은 옆구리가 아프고 신물이 잘 올라오며 통처가 일정하지 않고 잘 화내기도 합니다. 치료열은 간목을 소통시킬 수 있는 혈자리를 같이 배합하여 행간, 족삼리, 공선, 양릉청, 중안, 곡지, 혈을 처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의학에서 설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사는 변이 무르고 물기가 많은 상태로 배설되는 것으로 배변의 횟수가 하루 3회 이상이거나 대변의 무게가 200g 이상인 경우를 설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화관의 수분 평형이 역동적인 흡수와 분비에 달려 있는데요. 하루 평균 수분 섭취량이 약 1에서 2리터 정도라고 보고 소화관 내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 약 7리터가 되는데 대부분의 수분은 소장에서 모두 흡수되고 약 2리터의 수분이 대장으로 흘러갑니다. 이 중에 대장에서 약 90%가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150에서 200ml 정도가 대변으로 배설되게 됩니다. 설사는 이러한 작용 중에서 수분의 분비가 증가하거나 흡수가 줄어들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막의 염증이나 호르몬, 장관 내독소 등에 의해서 수분의 분비가 증가할 수도 있고 장관의 흡수 면적이 줄어드는 기능성 또는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흡수가 줄어들어서 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관 내에 삼투압이 높아질 수 있는 물질이 남아 있어도 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관의 운동성 변화 또한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관 내에서 내용물이 점막에 접촉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장관 내 내용물이 효과적으로 섞이지 못하는 경우에도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비성 설사는 양이 많은 수용성 설사를 특징으로 하며 하루 500ml 정도의 이상의 대변을 보인다고 합니다. 금식을 해도 대변량의 감소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분비성 설사는 세균성 독소나 담즙산, 지방산, 하재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감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삼투성 설사는 장관 내에 흡수가 잘 안 되거나 흡수가 불가능한 물질의 농도가 높을 때 장관 내 삼투압의 증가로 인해서 수분이 혈액에서 장관 내로 이동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투성 설사는 삼투압을 발휘하는 물질인 포도당이나 갈락토스 등이 삼투압 현상을 일으킬 때 발생하며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면 설사가 발생하는 유당 분해 효소 결핍증에서도 삼투압 설사가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거나 원인 물질의 섭취를 중단하면 설사가 호전되는 것이 삼투성 설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방 변성 설사는 지방의 섭취 장애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기름지면서 냄새가 독하고 변기에 묻은 변을 씻어내리기가 어려우며 기름띠를 띠게 되고 체중 감소와 아미노산, 비타민 같은 영양 장애가 함께 동반됩니다. 이러한 설사는 세균이나 박테리아에 의한 급성 염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염증성 장질환 등 만성 염증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유당불내증, 식사 요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설사가 지속되면 기능적 설사라고 할 수 있는데 가민성 장증후군이 대표적인 기능적 설사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설사는 며칠 내에 저절로 해결되게 되지만 설사로 인한 탈수나 체중 감소가 며칠 내에 해결되지 않거나 만성적이거나 기능적인 설사인 경우에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첫 번째,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노르워크종 등이 이러한 바이러스 등이 대부분 오염된 음식이나 물 또는 감염된 사람에 의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세균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시겔라나 살모넬라, 콜레라, 대장균, 캠필로박터가 가장 흔한 예입니다.
세균 감염에 의한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장균에 의한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육류를 위생적으로 운반, 보관, 조리해야 하고 날고기나 가금류를 다루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 후에도 모든 조리대나 조리기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된 음식들을 먹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생충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장에 기생하는 기생충 중에 지하르디아, 작은 와포자충, 회충, 촌충 등이 있는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음식물을 다루는 사람들이 기생충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기생충은 주로 오염된 물을 통해 체내에 들어오게 되므로 안전한 물을 마시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타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장질환으로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베체트 장염 등의 염증성 장질환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설사가 첫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궤양성 대장염은 설사와 함께 혈변이 동반되고 크론병이나 베체트 장염은 복통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도 면역 결핍으로 인해서 설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나 암 환자들이 면역계가 약화되어 있어서 심한 설사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영양 부족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점막의 부종이 있어서 흡수 장애가 생기게 되면 설사를 할 수 있고 또한 쉽게 감염되어 설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스트레스도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심한 스트레스나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에서 설사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정 과일이나 콩, 커피 등의 음식으로도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덜 익은 과일, 상한 음식 등은 정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제품을 먹고 설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약들이 부작용으로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항생제나 마그네슘이 함유된 제산제, 혈압약, 심장약들이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항생제의 경우에 정상적인 세균총이 줄어들어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고 하는 세균이 증식하게 되면 항생제 연관 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도 급성 설사와 만성 설사로 나누어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급성 설사는 발병이 급하고 배변 횟수가 갑자기 많아지고 대변은 묽거나 또는 물 같은 변이 되기도 하고 복통, 발열, 두통, 식욕부진, 구토 등의 증상을 수반하며 병정이 대개 2개월 이내입니다. 대개 병의 원인이 한습, 습열, 식체 등에서 기인합니다. 치료혈은 천추혈, 상거허, 하거허, 합곡, 음능천, 양구 등을 처방합니다. 천추와 합곡은 대장경, 음능천은 족태음 비경의 혈자리로 건비 리습하면서 장위의 기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거허, 하거허혈은 장위의 기능을 조절하고 양구혈은 조경명 위경의 혈자리로 급성 설사를 치료하는 데 유효합니다. 만성 설사는 대개 병세가 완만하고 병정이 비교적 길며 매일 설사하지만 횟수는 적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배변 횟수가 많고 대변은 묽고 체중 감소나 영양 불량, 빈혈 등을 수반할 수 있고 병정은 대개 2개월 이상 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혈은 건비, 소간, 온신시켜줄 수 있는 중환혈, 관원혈, 천추혈,
족삼리혈을 기본방으로 하여서 증상에 맞게 혈을 추가하여 치료합니다. 중안은 장부의 기운을 조절하고 관원은 허를 보하며 천추는 대장혈로 장위의 기능을 조절하고 족삼리는 족양명 위경의 합혈로서 위장 기능을 조절하여 설사를 치료합니다. 기간에 따른 분류 이외에 설사의 양상에 따라 변증할 수 있습니다. 습설은 배에서 소리가 나며 몸이 피로하고 무거우며 통증은 없으나 수형성 설사를 지속합니다. 통증은 없거나 미미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소변량은 적습니다. 치료혈은 온중 리습시켜줄 수 있는 수분혈, 음능천, 공선, 비수혈을 이용합니다. 수분으로 수습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음능천혈, 공선혈, 비수혈로서 비의 기운을 보충하고 습을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한설은 한사가 침범하여 생긴 것으로 오한, 전신통이 동반될 수 있으며 장명이 심하고 묽은 변이나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섞인 대변을 봅니다.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몸은 찬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혈은 온중 산한 리습을 목표로 해서 대장수, 천추, 중안, 기해, 족삼리, 신괄, 신수, 위수, 장문, 양구, 합곡혈을 처방합니다. 중안, 천추, 양구, 신걸은 뜸을 뜨는 것이 좋은데 온중, 화습, 온장한, 산한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장문혈은 온보비토하고 합곡, 대장수로서 조기지사시키며 족삼리로 조습보비시킬 수 있는 치료를 합니다. 화설은 한의학의 병리 현상인 화로 인하여 생긴다고 봅니다. 증상은 입이 마르고 차가운 것을 좋아하고 통증과 설사가 빠르게 반복되며 대변은 점주할 수 있습니다. 화설의 종류 중에 하나인 서설은 여름에 더위 먹은 후에 나타나는 설사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발열이 있을 수 있고 항문 자결감, 오심, 구토, 체온 상승, 어지러움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치료혈은 청열, 이뇨를 목적으로 합곡혈, 내정, 하완, 태백, 태계, 곡지, 족삼리, 담수, 임읍, 곡택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합곡 내정은 청열 청장시키고 하완열은 중초의 기운을 조절하고 태백 태계로서 비장과 신장을 보완시켜주고 곡지혈, 족삼리, 곡택혈로 열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배합합니다. 허설은 권태무력하여 음식을 섭취하면 곧 설사하는 증상인데 보통은 체력이 약하거나 질병이 오래된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통은 없으며 배가 더부룩하고 식후에 바로 설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혈은 보중, 익기, 리습을 목표로 중안, 장문, 비수, 신수, 관원을 치열합니다. 중안은 위장의 기운을 조절시켜주고 장문, 비수혈은 온비, 보비시키는 역할을 하며 신수혈은 신장을 보충하고 관원혈은 장의 기기와 기혈순환을 돕습니다. 손설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설사로 섞여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도록 낫지 않은 경우에 잘 발생하는 설사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것을 싫어하고 병정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환자는 허증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치료혈은 온비, 익신, 양신 시켜줄 수 있는 음능천혈이나 영곡, 거허, 상념, 음백, 비수혈을 처방하게 됩니다. 음능천이나 거허, 상념, 비수혈 등은 비위의 기운을 조절해 줄 수 있고 영곡이나 음백으로는 비장과 신장을 온보시켜 줄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구설은
오래도록 낫지 않은 설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만성 설사와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사가 지속되며 손발이 찬 경우가 많고 기운이 없고 말하기 싫어하며 나른해지고 허증의 증상을 많이 발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혈로는 천추, 기해, 비수, 수도혈, 수분혈 등을 배합하여 처방합니다. 이상으로 한방 내과 질환의 친구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